아름아, 엄마가 보고 싶어. 어머님 핸드폰. 왜 이렇게 낯선 핸드폰이 있지? 나는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두고 가신 핸드폰을 발견했다. 돌려드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며 4년 전 세상을 떠난 내 딸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내 심장은 대질 것만 같았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내린 이슬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남겼다. 나는 내가 운영하는 작은 꽃집 계산대 뒤에 서서 젖은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고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4년 전 끔찍했던 하룻밤 사이에 내 삶은 산산조각이 났다. 남편 박태호와 이제 막 돌이 지난 우리 딸 아름이가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찰은 태호가 운전하던 차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가파른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곧바로 큰 불길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불길은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은 것은 새까맣게 타버린 자동차 뼈대와 재뿐이었다.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고서는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남편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고 뒷좌석에 있던 작은 아기의 몸은 뼈가 너무 약해 엄청난 고열에 완전히 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장례식 날은 내 영혼도 함께 죽은 날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의 유해라 불리는 두 개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내 세상은 텅 빈 공간이 되었다. 나는 이 작은 꽃집의 의지에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여전히 사랑을 축하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장미와 국화를 엮으며 내 사랑은 이미 땅속에 묻혀버렸는데 가게 문 위쪽에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고개를 돌리니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바로 앞에 멈춰섰다.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큰 검은 우산을 들고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다. 차 안에서는 값비싼 실크 옷을 입고 손목에 번쩍이는 금 장신구를 한 중년 여성이 내렸다. 바로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였다. 나는 서둘러 계산대에서 나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단 한 번도 따뜻했던 적이 없었다. 태호가 처음 나를 자신의 웅장한 집에 데려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자신들의 명망 높고 부유한 가문과 격이 맞지 않는 평범한 여자로 여겼다. 하지만 태호가 죽은 후 그녀는 가끔씩 나를 찾아왔다. 그녀 말로는 내가 자기 아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최 여사는 검은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얼굴은 침울해 보였다. 어째서인지 내 눈에는 항상 너무 과장되게 느껴지는 슬픔의 표현이었다. 그래, 하윤아. 사업 미팅이 끝나고 이 근처를 지나가게 됐단다. 갑자기 우리 태호랑 내 사랑하는 손녀 아름이가 생각나서 말이야. 내 심장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명품 가방에서 티슈 한 장을 꺼내 실제로는 눈물이 흐르지 않는 눈가를 닦는 시업을 했다. 나는 다시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답답함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와 앉으세요, 어머님. 따뜻한 차 한 잔 내어드릴게요. 나는 가게와 이어진 작은 거실 공간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최 여사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다. 그녀는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는 핸드폰 2개를 꺼내 앞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매우 우아한 금색 케이스를 씌운 최신형 스마트폰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케이스도 없는 평범한 검은색 구형 스마트폰이었다. 왜 핸드폰을 두 개나 들고 다니는지 조금 의아했지만 굳이 묻고 싶지는 않았다. 부자들은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나는 뒤편의 작은 주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제스민 차를 우렸다. 찻잔 두 개가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 최 여사는 벽에 걸어둔 태호와 아르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벌써 4년이구나, 하윤아. 그녀가 억지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미는 매일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평안하길 기도한단다. 너는 어떠니? 이 꽃집으로 하루 벌어먹고 살기는 충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도 된다는 거 알지? 네, 어머님. 덕분에 괜찮아요.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고요. 제 한 몸 건사할 정도는 벌어요. 나는 그녀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으로 찻잔을 다시 내려놓았다. 아마도 내가 만든 차는 그녀 집의 비싼 가사도우미가 만든 차만큼 맛있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의례적인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친구들 이야기, 해외여행 이야기 등 방금 자신이 언급했던 슬픔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듣고만 있었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우아한 금색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최 여사는 핸드폰 액정을 보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의 본래 날카롭고 당황한 눈빛이 슬픔의 가면을 뚫고 드러났다. 그녀는 매우 서두르는 몸짓으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윤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급히 가봐야겠다. 아주 급하고 미룰 수 없는 사업 약속이 생겨서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녀가 빠르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나도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일어섰다. 최 여사는 명품 가방을 움켜쥐고 테이블 위에서 금색 핸드폰을 재빨리 집어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당황한 움직임은 서툴렀다. 그녀가 가방을 잡아당길 때 가방 끝이 다른 검은색 핸드폰을 건드리는 것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검은색 핸드폰은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소파 쿠션과 팔걸이 사이 틈으로 정확히 떨어졌다. 나는 차쟁반을 치우느라 그 광경을 보지 못했다. 최 여사는 빠른 걸음으로 가게를 빠져나가 운전기사를 부르고는 서둘러 고급 세단에 올라탔다. 검은 차는 이슬비를 뚫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텅 빈 가게에 다시 나 혼자 남겨졌다. 나는 가슴을 짓누르던 방문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다시 꽃을 다듬기 시작했다. 내 소파에 작은 물건 하나가 남겨졌다는 사실도, 그 물건이 내 모든 삶을 바꾸고 내 온전한 정신을 파괴하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을 폭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밤이 깊었다. 가게 앞 도로는 오가는 차 없이 한산해졌다. 나는 문에 걸린 팻말을 CLOSD로 돌리고 유리문을 단단히 잠갔다. 피로가 발끝부터 등까지 퍼져나갔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응대하고 꽃을 다듬었더니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 공간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씻고 자기 전에 잠시 앉아 쉴 생각이었다. 최 여사가 앉았던 소파 쿠션을 정리하던 중 내 손이 소파 틈새에서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에 닿았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평범한 검은색 핸드폰을 보자 눈이 가늘어졌다. 바로 오늘 낮에 최 여사가 가져왔던 두 번째 핸드폰이었다. 분명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떨어뜨린 것이리라. 나는 핸드폰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상하다 고 생각했다. 보통 최 여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브랜드도 불분명한 평범한 핸드폰을 쓸 리가 없었다. 이 핸드폰은 너무나 평범했고 심지어 신분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포폰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일 아침 최 여사에게 전화에 물건이 남겨졌다고 알려줄 생각이었다. 화장실로 가려는데 막 수건을 집어든 순간 테이블 쪽에서 긴 진동음이 들려왔다. 나는 거실로 돌아갔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밝게 빛나는 화면을 보았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와 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연락처 이름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갑자기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연락처 이름은 대문자로 쓰여 있었다. 며느리,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며느리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지? 태호는 외아들이었다. 나는 최 여사가 가진 유일한 며느리였다. 나 말고는 그 누구도 그녀의 아들과 결혼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최 여사의 번호를 저장하고 이 비밀스러운 핸드폰에 며느리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누구일까? 최 여사가 다른 양아들이라도 들였나 아니면 그냥 오타일까? 갑자기 강렬한 호기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머릿속에서는 무시하라고 남의 핸드폰을 여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연락처 이름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다. 이 핸드폰의 존재와 그 연락처 이름에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다. 살짝 떨리는 손으로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터치하자 6자리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나는 어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부터 6가지의 연속된 숫자를 입력해 보았다. 화면이 붉게 깜빡이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알렸다. 0을 6번 입력해 보았다. 또 틀렸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화면을 응시했다. 열심히 생각했다. 최 여사가 사용할 만한 가장 가능성 있는 숫자 조합은 무엇일까? 그녀 또래의 사람들은 보통 생년월일을 사용한다. 태호의 생년월일. 나는 고인이 된 남편의 생년월일과 출생연도를 입력해 보았다. 틀렸다. 아래 10수를 깨물었다. 그렇다면 최 여사 본인의 생년월일은 어떨까? 몇 년 전 그녀의 호화로운 생일 파티를 기억해냈다. 그녀는 8월 10몇일 65년생이었다. 나는 천천히 6자리 숫자를 눌렀다. 140865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다. 핸드폰 화면이 열렸다. 숨이 등궜다. 나는 정말로 시어머니의 비밀 핸드폰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마치 비밀 금고를 막 턴 도둑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 호기심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나는 카카오톡 앱을 찾아 열었다. 목록 맨 위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연락처와의 대화방이 있었다. 아직 읽지 않았다는 표시가 있었다. 나는 그 연락처 이름을 눌렀다. 대화방이 열렸다. 내 눈은 곧바로 그 연락처가 방금 보낸 사진에 꽂혔다. 긴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사진 한 장이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아주 예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창한 놀이터에 서서 큰 의자 모양의 은박 풍선을 들고 있었다.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으며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지? 평생 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최 여사의 먼 친척 아이인가? 왜 며느리라는 연락처가 이 아이의 사진을 보냈을까? 나는 엄지와 검지로 핸드폰 화면의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여자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눈은 동그랗고 맑았고 코는 작았으며 머리는 곱슬곱슬한 웨이브였다. 가슴 속 무언가가 세차게 요동쳤다. 이 아이의 얼굴 특징이 너무나 익숙했다. 최 여사가 집에서 늘 자랑하던 태호의 어릴 적 사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사진을 확대해 아이의 얼굴 옆, 정확히는 목과 오른쪽 귀, 뒤쪽으로 옮겼다. 사진 찍힐 때 바람에 아이의 머리카락이 날렸기 때문이다. 갑자기 주위의 공기가 모두 빨려나가는 것 같았다. 심장이 몇 초간 돋았다. 손에 힘이 풀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내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 그 여자아이의 피부에 선명하게 보이는 작은 표식을 응시했다. 바로 오른쪽 귀 뒤였다.
그곳에는 붉은색의 모반이 있었다. 그 모반은 아무렇게나 생긴 모양이 아니었다. 끝이 뾰족하게 날카로운 아주 독특한 곡선 모양이었다. 모양이 정확히 초승달 같았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뒤에 있는 테이블에 부딪혔다. 숨이 가빠졌다. 나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이건 그냥 미친 우연일 거야. 오른쪽 귀 뒤에 초승달 모양 붉은 모반. 그것은 완전히 똑같은 모반이었다. 내 아기의 모반, 내 아름이의 모반이었다. 아름이가 아기였을 때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모반에 입을 맞추곤 했다. 나는 그 붉은 곡선의 모든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세상에 태호를 닮은 얼굴을 하고 정확히 같은 위치에 초승달 모양 모반을 가진 아이가 둘일 수는 없었다. 머릿속이 거칠게 회전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다. 아름이는 4년 전에 죽지 않았나? 불타는 차 안에서 그 아이의 몸은 재가 되지 않았나? 그 아이의 재가 담긴 유골함을 끌어안았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이 사진 속의 5살짜리 여자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왜 그 아이는 이미 세상에 없어야 할 내 딸과 그렇게나 똑같이 생겼을까? 나는 눈물이 고여 흐릿해진 시야로 다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여자아이 사진 바로 아래에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나는 그 짧은 메시지를 읽었다. 그날 밤 내 모든 이성을 무너뜨린 메시지였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 바로 내 얼굴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오른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왼손으로 손목을 붙잡아야만 검은색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내 작은 거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너무 희박해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내 눈은 계속해서 밝게 빛나는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여자아이의 귀 뒤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붉은 모반의 모든 픽셀을 샅샅이 훑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두개골 안에서 나를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눈을 깜빡이며 어쩌면 내 이성을 가지고 장난치는 환각을 쫓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사진은 변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실제했고 그 아이의 미소도 실제했다. 그 모반도 실제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가락으로 나는 화면을 아래로 내려 사진과 함께 보내진 짧은 문자를 읽었다.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머님, 아름이 내일 5살 생일이에요. 할머니가 주시는 선물 기다릴게요. 내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그 짧은 한 문장을 5번, 10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다. 메시지의 모든 단어가 쇠망치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말로 아름이었다. 내일이면 5살이 된다. 만약 내 아기가 4년 전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다면 내일이면 정확히 5살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맞아떨어졌다. 이것은 악몽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나에게서 숨겨져 왔던 현실이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 나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연락처 프로필 사진을 살짝 눌렀다. 프로필 페이지가 열리며 평범한 글씨체로 쓰인 이름이 나타났다. 한유라. 한유라. 나는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한유라가 누구지? 태호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동안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먼 친척일까? 남편의 내연녀였을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내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한 여자일까? 머릿속은 수백 개의 질문으로 가득 차 서로 충돌하며 오늘 밤에는 찾을 수 없는 답을 요구했다. 공포와 뒤섞인 호기심이 내 엄지손가락을 계속해서 핸드폰 화면 위로 스크롤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지난 며칠간의 대화 기록을 읽었다. 그들의 대화는 매우 편안하고 친밀해 보였다. 음식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고 최신 명품 가방 가격에 대해 그리고 연말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마치 행복과 사치 속에서 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대화했다.
슬픔이나 상실감을 나타내는 문장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그러다 내 눈은 약 3일 전에 한유라가 보낸 메시지에 고정되었다. 메시지는 매우 짧았지만 내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한유라는 이렇게 썼다. 그 사람이 어머님께 안부 전해달래요. 어제 지방 출장 다녀와서 많이 피곤해하네요. 그 사람. 한유라가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지방 출장을 다닐 정도로 일하고 시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며 한유라와 아름이와 함께 사는 남자. 내 뇌가 이 피투성이 퍼즐의 모든 조각을 맞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남자는 내 남편이었다. 그 남자는 박태호였다. 태호는 살아 있었다. 내 남편은 죽지 않았다. 내 딸도 죽지 않았다. 그들 둘은 나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나를 강타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 거실 벽에 부딪혔다. 나는 차가운 바닥으로 천천히 주저앉아 내 무릎을 끌어안았다. 4년 동안 매일 밤 울며 지새웠던 유골함.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낄 때마다 끌어안았던 유골함. 내 눈물로 직접 닦았던 그 유골함은 알고 보니 어디서 온지도 모를 재가 담겨 있었을 뿐이었다. 아마도 나무재, 쓰레기재, 혹은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의 몸에서 나온 재였을지도 모른다. 눈꺼풀에 고여있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배신감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 장례식 날을 다시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무덤 앞에서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으며 묘비를 꼭 껴안고 태호와 아름이의 이름을 목이 쉬도록 외치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녀가 나를 껴안으며 신이 내린 시련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속삭였던 것을 기억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거짓이었고 그녀의 포옹도 거짓이었다. 그녀의 위로의 말은 나를 잠재우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내 혈관에 의도적으로 주입한 독이었다. 그들은 모두 공모하여 나를 속였다. 내 남편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나를 고통과 가난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둔 채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내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내 아이를 훔쳤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 품에서 아름이를 빼앗아갔고 죄 없는 아기의 죽음을 위장했으며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아이를 키웠다. 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서서히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4년 동안 나를 도마매던 슬픔이 갑자기 증발하고 그 자리를 가슴에서 머리끝까지 퍼져나가는 뜨거운 기운이 대신했다. 그 뜨거운 기운은 분노였다. 아주 순수한 분노. 어둡고 짙은 분노였다. 유골함과 함께 묻혀있던 내 모성애가 다시 깨어났다. 나는 아이를 빼앗긴 어미였다. 나는 감히 자기 새끼를 건드리는 자의 목을 물어뜯을 암늑대였다. 나는 뺨에 남은 눈물 자국을 거칠게 닦아냈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내 눈물은 내 고통 위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던 자들을 위해 흘리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나는 바닥에서 일어섰다. 그 검은색 핸드폰을 아주 꽉 쥐었다. 내 눈은 더 이상 절망을 비추지 않았다. 대신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다.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내가 오늘 밤 바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간다면 그들은 분명 사실을 왜곡할 것이다. 아니면 더 나쁘게는 아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버려 내가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만들지도 모른다. 나는 영리하게 움직여야 했다. 그들보다 더 교활해져야 했다. 그들은 내가 어리석고 연약하며 속이기 쉬운 과부라고 생각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나는 그들의 오만함을 이용해 그들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다. 오늘 밤 김하윤이라는 이름의 연약한 여자는 죽었다. 남은 것은 지난 4년 동안 흘린 모든 눈물 한 방울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는 한 명의 엄마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내 눈은 어두운 침실 천장을 똑바로 응시했고
머릿속은 수백 가지 계획을 짜느라 분주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분노로 가득 찬 피를 펌프질하는 내 심장 박동에 맞춰 계속해서 똑딱거렸다. 침대 위에는 화면이 꺼진 채로 최 여사의 검은색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이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계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큰 실수라는 것을 알았다. 최 여사는 매우 꼼꼼하고 조종에 능한 여자였다. 자신의 비밀 핸드폰이 사라진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분명 오늘 자신이 방문했던 모든 곳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이 내 꽃집이라는 것을 기억해낼 것이다. 만약 내가 이 핸드폰을 숨기고 모르는 척한다면 그녀는 분명 의심할 것이다. 사람을 고용해 내 집을 뒤지게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심하게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태호에게 경고해 아르미를 데리고 해외로 도망치게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게 둘 수 없었다. 이 핸드폰은 그녀의 손에 돌려주어 그녀가 안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들의 대화를 계속 감시할 접근 권한이 필요했다. 나는 그들이 내 딸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새벽녘 기발한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있는 내 작업 책상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낡았지만 아직 잘 작동하는 내 개인 노트북을 켰다. 노트북이 켜지는 동안 나는 검은색 핸드폰을 들고 다시 최 여사의 생년월일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나는 노트북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카카오톡, PC 버전 다운로드 사이트 주소를 입력했다. 화면에 검은색과 흰색의 사각형 QR코드가 나타났다. 최 여사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앱의 설정 메뉴를 열 때 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기기 연결 관리 옵션을 찾았다. 예상대로 그 기능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최 여사는 사람을 조종하는 데는 매우 능숙할지 몰라도 기술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9세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분명 이 메뉴를 절대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핸드폰 카메라를 노트북 화면에 맞췄다. 몇 초 만에 노트북 화면이 바뀌었다. 검은색 핸드폰의 모든 대화 기록이 내 노트북 화면에 완벽하게 이동하고 동기화되었다. 목록 맨 위에는 한유라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나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디지털 스파이를 갖게 되었다. 다음 단계는 이 핸드폰 본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나는 방을 나와 작은 부엌으로 걸어갔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이면서도 핸드폰이 그곳에서 발견된다면 그럴듯하게 보일 만한 장소를 찾았다. 내 시선은 부엌 구석에 놓인 쌀자루에 꽂혔다. 거실과 부엌을 연결하는 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오른손을 차가운 쌀더미 속으로 집어넣고 검은색 핸드폰을 표면에서 쉽게 보이지 않도록 약간 깊이 묻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찾기에는 충분히 쉬운 위치였다. 또한 쌀은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거나 진동할 경우 소리를 흡수해 줄 것이다. 나는 샤워를 하고 몸을 씻으며 얼굴에서 피로와 긴장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다.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빗고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연습을 했다. 나는 순진한 하윤이, 불쌍한 하윤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윤이처럼 보여야만 했다. 이 순수함의 가면은 아주 완벽하게 써야 했다. 정확히 아침 9시 내가 막 꽃집 문을 열었을 때 아주 익숙한 고급 세단 한 대가 끼익하는 거친 브레이크 소리를 내며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최 여사가 아주 창백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번들거렸다. 항상 단정하던 그녀의 모습이 지금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내게 다가왔다. 하윤아, 문 활짝 열어라. 그녀가 높고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들리게 물었다.
나는 그녀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냈다. 내 핸드폰, 은행 업무랑 주식 거래에 쓰는 전용 핸드폰이 없어졌어. 하윤아, 그 안에 수십억 원 가치의 중요한 회사 자료가 잔뜩 들어있단 말이다. 차 안, 집 안, 가방 안, 전부 다 찾아봤는데 없어. 어제 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곳이 바로 이 소파야. 그녀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온 방을 미친 듯이 훑었다. 어머나, 어머님, 어떤 핸드폰이요? 어제 제가 본 건 어머님이 급하게 가시면서 가방에 넣으신 우아한 핸드폰 하나뿐이었는데요. 나는 매우 설득력 있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다른 거, 검은색, 그냥 평범한 거. 찾는 것 좀 도와다오, 하윤아. 그 핸드폰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난 정말 큰일 나. 그녀가 거의 애원하듯 명령했다.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소파로 걸어갔다. 그녀는 쿠션을 들어 올리고 의자 밑을 더듬고 유리 테이블 아래를 확인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나는 테이블 근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주 진지하게 찾는 척했다. 어머님, 정말 여기에 두고 가신 게 확실하세요? 어제 어머님 가신 후에 제가 바로 바닥 쓸고 소파 정리했는데 검은색 핸드폰은 못 봤어요. 최 여사는 짜증스럽게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네가 숨긴 거 아니지, 하윤아. 내 물건 훔친 거 아니지.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최대한 극적으로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맙소사.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 핸드폰을 가져가서 뭘 하겠어요? 제가 가난하긴 해도 도둑질은 안 해요. 내 슬픈 반응을 본 최 여사는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 톤을 약간 낮췄다. 미안하다, 하윤아.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뒤쪽도 한번 찾아보자. 어제 네가 차 가지러 갔을 때 내가 부엌문 근처에 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뒤쪽도 찾아봐요. 어머님. 나는 순순히 말했다. 나는 그녀를 이끌고 부엌문으로 걸어갔다. 최 여사는 냉장고 위와 그릇 선반을 서둘러 확인했다. 나는 쌀자루가 있는 구석으로 다가갔다. 나는 쌀자루 근처에 있는 빗자루를 정리하는 척했다. 내 발이 일부러 쌀자루 가장자리를 건드려 쌀이 조금 쏟아져 나오게 했다. 잠깐만요, 어머님. 나는 갑자기 말했다. 나는 몸을 숙여 조금 쏟아진 쌀 더미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정확히 몇 시간 전 내가 핸드폰을 묻었던 그 위치에서 내 손이 딱딱한 물건에 닿았다. 나는 그것을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어머님, 혹시 찾으시는 핸드폰이 이건가요?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내게 다가와 내 손에서 검은색 핸드폰을 낚아챘다. 그녀는 전원 버튼을 눌러 켜지는 화면을 확인했다. 그녀의 입에서 아주 긴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순식간에 풀렸다. 세상에, 맞아. 이거야. 이게 어떻게 쌀자루 안에 있었지, 하윤아? 그녀가 안도와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나는 순진하게 웃으며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마 어제 어머님이 가시려고 할 때 여기 근처에서 계시다가 무심코 가방에서 미끄러졌나 봐요. 위치가 딱 이 쌀자루 위였나 봐요.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최 여사는 내 설명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값비싼 옷 끝자락으로 핸드폰을 닫고는 소중하게 껴안았다. 다행이다. 고맙다. 하윤아. 정말 고마워. 난 이제 사무실로 빨리 돌아가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핸드폰을 잃어버렸었다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가게 밖으로 배웅했다. 이번에는 최 여사의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평소의 거만한 태도로 손을 흔들었다.
차는 멀리 사라져갔고 자신의 큰 비밀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태우고 떠났다. 나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차가 길모퉁이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내 얼굴에 순진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평생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차가운 냉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는 돌아서서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잠갔다. 작업 책상으로 다가갔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다. 그곳에는 한유라, 태호, 그리고 최 여사의 메시지 기록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PC 버전 화면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게임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계속 어둠 속에서 우는 조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크게 착각했다. 오늘부터 이 이야기의 결말을 쓰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그들의 모든 거짓말의 미로를 하나씩 파헤칠 준비를 했다. 나는 즉시 꽃집 정문을 잠그고 팻말을 CLOCD로 돌리고 모든 창문 커튼을 쳐서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다. 상황이 완전히 안전해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작은 걸음으로 내 방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시간을 다투는 경주를 하듯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작업 책상 앞 나무 의자에 앉아 밝게 켜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카카오톡 PC 버전 화면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검은색 핸드폰에서 온 대화 목록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 분노, 그리고 극에 달한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마우스를 잡았다. 커서를 대화창의 검색창으로 옮긴 후 천천히 위로 스크롤하며 4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나는 그 사고 당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이 모든 거짓말의 시작을 찾아내야 했다. 이 과정은 몇 시간이 걸렸다. 계속 화면을 쳐다보느라 눈이 따갑고 뜨거워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멈추기를 거부했다. 나는 태호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대화를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처음에는 파산 직전에 몰린 태호의 사업에 관한 대화뿐이었다. 태호는 수십억 원의 빚에 얽매여 있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사고가 있기 몇 주 전부터 그들의 대화 톤은 매우 어둡고 끔찍하게 변했다. 나는 피가 끓어오르게 만드는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네가 빚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내 생명보험금을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내게 계획이 있다. 신원 없는 사람, 아무도 찾지 않을 길거리 사람을 한 명 찾아. 태호는 몇 시간 후에 답장했다. 찾았어요, 어머니. 예전 우리 공사 현장 근처 다리 밑에서 자던 노숙자예요. 키랑 체격이 저랑 거의 비슷해요. 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계속 읽었다. 대화는 사고가 보도된 날로 이어졌다. 태호는 썼다. 그 사람을 한적한 고속도로로 데려왔어요, 어머니. 뒤에서 머리를 쳐서 기절시켰어요. 지금 운전석에 눕혀놓고 제 결혼 반지를 그 사람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시어머니가 답장했다. 잘했다. 실수 없도록 해. 그리고 아름이는 어떻게 할 거니? 내 손주를 거기 놔두면 안 돼. 그 가난한 여자는 우리 가문의 핏줄을 키울 자격이 없어. 그 애는 아름이를 고생시킬 뿐이야. 내가 아름이를 데려가서 멀리 떠날 거다. 태호가 대답했다. 아름이는 이미 카시트에서 꺼냈어요, 어머니. 자고 있어요. 길끝에서 기다리는 어머니 차에 태울게요. 그러고 나서 제 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절벽 아래로 밀어버릴 거예요. 그 일련의 메시지를 읽자 극심한 메스꺼움이 몰려왔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뱃속의 모든 것을 토해냈다. 머리가 어지럽고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남편, 평생 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가 돈과 한유라라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살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심지어 자기 친딸까지 훔쳤다. 나는 남은 힘을 쥐어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들이 어떻게 경찰과 병원을 속일 수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어떻게 국과수팀이 불탄 차 안에 아기의 유골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그 답은 시어머니가 이름이 저장되지 않은 어떤 번호와 나눈 대화에서 찾았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 은행에서 5억 원을 이체한 증거 사진을 보냈다. 그 사진 아래에 그녀는 메시지를 썼다. 돈은 이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검보고서에 아기의 시신이 차 안에 있었고 극심한 고열로 인해 완전히 재가 되었다고 기재되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경찰이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그 번호는 짧게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공식 보고서는 곧 발급될 겁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처리될 겁니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참았다. 그들은 돈으로 진실을 샀다. 그들은 내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의료 관계자를 매수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죄를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들은 보험금을 세고 다른 도시에서 호화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내 생명 보험금, 나와 내 아이의 권리는 한유라라는 여자를 부양하기 위해 그들에게 도둑맞았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나는 노트북에서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열고 그 모든 대화 증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했다. 나는 모든 단어, 모든 날짜, 모든 사진이 매우 선명하게 녹화되도록 화면을 아주 천천히 스크롤했다. 녹화가 끝나자 나는 비디오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저장하고 백업용으로 내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도 보냈다. 나는 즉시 내 크로스백을 들고 USB를 넣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내 목적지는 단 하나, 내 친구 윤지혜의 법무법인이었다. 지혜는 매우 똑똑하고 용감한 젊은 변호사였다. 그녀는 4년 전 내 가장 어두운 시절을 함께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가 그녀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서류 더미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창백한 얼굴과 붉게 부은 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윤아, 무슨 일이야?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아.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내게 다가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바로 가방 지퍼를 열고 USB를 꺼내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내 컴퓨터에서 열어봐. 지혜야, 내 도움이 필요해. 지금 당장. 어리둥절한 지혜는 즉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내가 만든 화면 녹화, 비디오를 재생했다. 나는 그녀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내 친구가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잔혹한 진실을 직접 보게 했다. 몇 분 동안 사무실은 매우 조용했다. 오직 지혜의 숨소리만이 점점 가빠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비디오를 잠시 멈추고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다시 비디오를 재생했다. 그녀의 얼굴은 엄청난 분노를 참느라 붉게 달아올랐다. 이건 미쳤어, 하윤아.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비디오가 끝난 후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을 매우 세게 내리쳤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야. 악마야.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죽음을 위장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의사를 매수하고 내 아이를 납치했다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지혜야? 내 아이를 되찾고 싶어. 그들 모두 감옥에서 썩게 만들고 싶어. 나는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는 즉시 재킷과 차키를 집어들었다. 이걸 일반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어. 내 시어머니의 인맥은 분명 막강할 거야. 또 다른 경찰을 매수할 수도 있어. 내 대학 선배를 찾아가야 해. 강철민 경감님. 그분은 아주 청렴하고 정직하며 돈으로 매수할 수 없는 형사님이야. 우리는 즉시 지방경찰청으로 달려가 강철민 경감님과의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매우 날카롭고 위험 있는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굳게 닫힌 그의 사무실 안에서 지혜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설명했고 강 경감님은 증거대와 비디오를 재생했다. 시청을 마친 후 강 경감님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의 얼굴은 매우 진지했고 턱은 굳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보험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살인, 공문서 위조, 의료 관계자 매수, 그리고 가장 중대한 아동 납치 공모 사건입니다. 이 카카오톡 PC 버전 도청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경감님? 지혜가 전문적인 어조로 물었다. 이 디지털 증거는 4년 전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데 충분한 초기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체포하려면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 경감님이 설명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하윤 씨, 우리는 지금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이를 어디에 숨겼는지 아십니까? 나는 가져온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에 연결하고 다시 카카오톡 PC 버전을 열었다. 오늘 아침 한유라의 최신 대화를 찾았다. 여기요, 경감님. 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 아침 한유라가 제 딸의 생일 선물을 배달할 택배기사에게 배송지 위치를 보냈어요. 주소는 부산의 한 고급 주택가예요. 강 경감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습니다. 즉시 비밀팀을 구성해 이동하겠습니다. 그동안 두 분은 조용히 부산으로 가서 목표물이 정말 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눈에 띄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확인만 한 후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내게 확고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나는 더 이상 방구석에서 울기만 하던 김하윤이 아니었다. 오늘 나는 내 작은 천사를 데리러 갈 것이며 나를 막으려는 자는 누구든 파괴할 것이다. 내 집에서 부산까지는 고속도로를 통해 몇 시간이 걸렸다. 지혜는 매우 집중해서 차를 몰았고 나는 그 옆 조수석에 앉아 들끓는 감정을 안고 있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계속해서 무릎 위에 놓인 가방끈을 쥐었다 폈다 했다. 내 생각은 딸아이의 얼굴을 상상하며 떠다녔다. 그 아이는 잘 자랐을까? 행복할까? 우리가 헤어질 때 겨우 돌이 지났는데 내 손길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물 좀 마셔, 하윤아. 너무 긴장해 보여. 지혜가 고속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내게 생수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무서워, 지혜야. 만약에 애가 날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해? 한유라라는 그 여자가 애 머릿속을 세뇌시켜서 날 미워하게 만들었으면 어떡하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혜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엄마와 친자식 간의 유대는 어떤 거짓말로도 끊을 수 없어. 하윤아, 날 믿어. 내 피가 그 아이 몸속에 흐르고 있어. 그 아이가 내 눈을 보면 본능이 말해줄 거야. 지혜의 말은 내 마음에 약간의 힘을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마시며 걷잡을 수 없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저녁 무렵 우리는 마침내 대화 속에서 한유라가 공유했던 주소와 일치하는 고급 주택 단지에 들어섰다. 그 주택 단지는 매우 호화로웠고 정문 경비가 꽤 삼엄했다. 다행히 지혜의 차가 꽤 그럴듯해 보여서 지혜가 뒤블록에 매물로 나온 집을 보러 왔다고 둘러대자 경비원은 우리를 들여보내 주었다. 우리는 넓고 깨끗한 주택가, 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의 큰 집들이 길랑 옆으로 웅장하게 서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찾던 번호의 집을 발견했다. 그 집은 2층짜리였고 깨끗한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2대의 고급 차가 주차된 넓은 차고가 있었다. 내 보험금은 정말로 내 고통 위에 궁전을 짓는 데 사용되었구나. 지혜는 그 집에서 약 50m 떨어진 무성한 나무 아래 차를 주차했다. 이 위치는 의심을 사지 않고 감시하기에 충분히 안전했다. 우리는 그 집의 담장을 계속 주시하며 공기가 통하도록 차창을 약간 내렸다. 약 30분 동안 우리는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갑자기 집 차고 옆에 작은 대문이 열렸다. 내 가슴이 곧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작은 여자아이가 문 뒤에서 나왔다. 아이는 밝은 노란색 놀이복을 입고 있었다.
발걸음은 힘이 없었고 고개는 푹 숙여져 있었다.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아이였다. 내 친딸 아름이었다. 나는 숨을 참고 차 유리에 얼굴을 바싹 붙였다. 아름이는 혼자서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작은 놀이터로 걸어갔다.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그날 오후 그곳에서 노는 다른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름이는 그네로 걸어가 앉더니 아주 천천히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 거리에서도 나는 아이가 계속해서 얼굴을 닫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저기 있어, 지혜야. 내 딸이야. 저기서 혼자 울고 있어. 나는 울음을 참느라 거의 막힌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봐, 하윤아. 가서 잠깐 얘기해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집안 사람들이 널 보게 해서는 안 돼. 지혜가 나를 격려하며 대답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었다. 나는 길가를 따라 살금살금 걸으며 보도블록을 따라 심어진 장식용 나무들 뒤에 몸을 숨겼다. 내 눈은 그네에 앉아있는 작은 모습에서 한시도 떼지 않았다.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지구의 중력이 나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그네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덤불 뒤에 도착했다. 나는 아이의 가슴 아픈 흐느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엄마의 마음이 자기 아이가 저렇게 우는 소리를 듣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안녕, 예쁜 아가씨.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니?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아름이가 깜짝 놀랐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그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 그 코, 모든 것이 나와 태호의 얼굴을 합쳐놓은 모습이었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줌마는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아줌마는 그냥 너처럼 예쁜 아이가 우는 걸 보니 슬퍼서 그래. 나는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얼굴과 내 얼굴 높이를 맞추며 말했다. 아름이는 손등으로 코를 닦았다. 친구들이 나빠. 나보고 사생하래. 유라 아줌마는 그냥 새엄마고 내 진짜 엄마는 없대. 나랑 안 놀아준대. 아이가 가슴을 후벼 파는 순진한 어조로 말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단검이 내 심장에 직접 꽂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 아이를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자라게 내버려뒀다. 그들은 아이의 감정을 방치했다. 내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만졌다. 아이의 피부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내 손으로 흘러들어와 4년 동안 얼어붙었던 그리움을 녹였다. 나는 천천히 아이의 머리카락을 오른쪽 귀 뒤로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초승달 모양의 붉은 모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작은 몸을 내 품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아이를 아주 꽉 껴안았다. 내 모든 그리움과 고통을 아이의 작은 어깨에 쏟아냈다. 아이의 향긋한 머리 냄새를 맡았다. 그 사람들 거짓말한 거야, 아가야. 넌 사생아가 아니야. 너에겐 엄마가 있어. 내 엄마는 널 정말 사랑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내 엄마는 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기적적으로 아름이는 내 포옹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았다. 아이의 자그마한 몸이 내 가슴에 기댔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찾은 것처럼 나는 점점 잦아드는 아이의 흐느낌에서 오는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내 귓가의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동안 꿈속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목소리. 엄마. 아름이가 거의 자기 자신에게 하듯 작게 중얼거렸다. 마치 자기 피 속의 본능이 자신을 안고 있는 여자의 심장 박동을 알아챈 것처럼. 그래, 아가야. 그래. 나는 아이의 정수리에 몇 번이고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갑자기 그 신성한 순간이 산산조각 났다. 집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름아, 거기서 뭐해? 어서 들어와, 곧 저녁이야.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집 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세련된 옷차림의 한 여자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 한유라였다. 공황 상태가 즉시 나를 덮쳤다. 지금 잡혀서는 안 됐다. 경찰과의 계획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지금 소란을 피우면 태호가 바로 아름이를 데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다. 나는 아주 마지못해 포옹을 풀었다. 나는 아름이의 두 뺨을 감싸고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똑똑한 아이가 되어야 해. 알았지. 널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걸 기억해.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약속해. 아이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즉시 일어나 지혜의 차가 있는 쪽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갔다. 나는 차에 타자마자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몸을 숙였다. 지혜는 이미 운전석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차 엔진이 아주 조용한 소리를 내며 켜졌다. 백미러를 통해 나는 한유라가 놀이터에 있는 아름이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아까 누구랑 얘기했어? 아름아, 나쁜 사람이었어. 한유라가 아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약간 윽박지르는 어조로 물었다. 아름이는 순진한 얼굴로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아니, 아까 엄마 만났어. 그 말을 듣자 한유라의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표정은 극도로 겁에 질려 보였다. 그녀는 당황해서 좌우를 둘러보며 방금 자기 의붓딸과 이야기한 사람의 모습을 찾았다. 그러고는 두려움을 감추려는 듯 아주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웃었다.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여기 너랑 같이 있잖아. 어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 한유라가 아름이를 대문 쪽으로 끌고 가는 바로 그 순간 집 현관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쓰레기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집 안에서 나왔다. 몸은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약간 살이 쪘고 콧수염을 얇게 길렀지만 나는 그의 얼굴 윤곽 하나하나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사람은 태호였다. 제가 되어 죽었어야 할 내 남편. 태호는 대문 앞 쓰레기통으로 걸어갔다. 그의 눈이 무심코 길가를 훑었다. 바로 그 순간 내 머리가 아직 반쯤 열려있던 차창 너머로 약간 들렸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거리는 꽤 멀었지만 우리 시선은 아주 분명하게 교차했다. 태호의 손 움직임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가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땅에 떨어져 내용물이 흩어졌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 마치 무덤에서 일어나 자기 목숨을 거두러 온 유령을 본 듯한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는 내가 그를 찾아냈다는 것을 알았다. 가, 지혜야, 빨리 가. 내가 다급하게 외쳤다. 지혜는 즉시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았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와 마찰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리고 우리 차는 그 주택가를 벗어나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엄청난 공포 속에 굳어 서 있는 태호를 남겨둔 채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지혜가 운전하는 차는 고속도로를 가르며 맹렬한 속도로 달렸고 부산과 그곳의 뼛속까지 시린 공기를 뒤로 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내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아드레날린의 조합 때문이었다. 나는 즉시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고 잠시 어두워졌던 화면을 켰다. 그리고 내 휴대폰의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했다. 카카오톡 PC 버전 화면이 다시 로딩되었다. 내 예상이 맞았다. 노트북 화면은 곧바로 아주 빠르게 들어오는 새로운 메시지들로 가득 찼다. 태호가 다급하게 그의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숨죽이며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단어를 읽었다. 어머니, 하윤이가 전부 알았어요. 아까 부산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저를 받고 공원에서 아름이랑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들켰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해요. 짐 싸서 유라랑 아름이 데리고 갈게요.
오늘 밤 비행기로 싱가포르로 도망가야 해요. 어머니도 바로 공항으로 오세요. 거기서 만나요. 나는 가끔씩 내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는 지혜를 쳐다보았다. 오늘 밤에 해외로 도망치려 해, 지혜야. 태호가 완전히 겁에 질렸어. 저들이 공항까지 가서 싱가포르로 날아가 버리면 아름이를 다시 데려오기 정말 힘들어질 거야. 지금 막아야 해. 지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투 준비가 된 변호사의 진지함이 드러났다. 지금 당장 강 경감님께 전화해. 하윤아, 저들의 도주 계획을 알려드려. 절대 놓치면 안 돼. 나는 즉시 휴대폰을 들고 강철민 경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나는 방금 노트북을 통해 가로챈 태호의 메시지 내용을 빠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강 경감은 매우 침착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이런 긴급 상황에 익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였다. 진정하십시오, 김하윤 씨. 이미 제 팀원들을 부산 톨게이트 출구 주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박태호, 한유라, 그리고 따님은 도시 경계를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저희가 거기서 그들을 차단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주된 문제는 최숙자 여사입니다. 만약 그녀가 아들이 체포된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가장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모든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겁니다. 오늘 밤 그녀에게서 직접적인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강경감이 단호하게 설명했다. 내 머릿속이 아주 빠르게 돌아갔다. 저에게 계획이 있어요, 경감님. 제가 그녀를 유인할게요. 제 발로 저에게 오게 만들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자백하게요. 어떻게 말입니까? 강경감이 물었다. 제가 그녀의 검은색 핸드폰으로 연락할 거예요. 아주 겁에 질린 척 연기할 겁니다. 죽은 남편과 똑같이 생긴 미친 남자가 저를 쫓아오고 있고 지금은 서울 외곽에 있는 그들 가족의 낡은 창고에 숨어 있다고 말할 거예요. 최 여사는 분명 이것이 해외로 도망치기 전에 저를 영원히 입 다물게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녀는 분명히 올 거예요. 강경감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김하윤 씨. 그녀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위험 따위는 상관없어요, 경감님. 저는 제 딸을 위한 정의를 원할 뿐이에요. 경감님과 팀원들이 그녀가 오기 전에 그 창고에 미리 준비해 주실 수만 있다면 제가 기꺼이 미끼가 되겠습니다. 나는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창고로 이동해서 포위 진영을 짜겠습니다. 당신은 계획을 실행하되 부디 조심하십시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내 모든 연기력을 끌어모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검은색 핸드폰을 들고 그녀의 주 개인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린 후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매우 다급하고 서두르는 듯 들렸다.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와 물건을 바닥에 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아주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마치 아주 멀리서 달려온 것처럼 숨이 끊어질 듯한 소리를 냈다. 어머님,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윤이 좀 살려주세요. 하윤아, 왜 이 번호로 전화를 하니? 무슨 일이야? 왜 미친 사람처럼 울어? 그녀가 거칠게 쏘아붙였다. 어머님, 너무 무서워요. 오늘 낮에 고객 결혼식 때문에 꽃 사러 지방에 갔다가 태호 씨를 봤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어머님, 그 사람이 저를 쫓아왔어요. 얼굴이 너무 무서웠어요. 겨우 도망쳐서 지금은 어머님 댁 예전에 쓰던 낡은 창고에 숨어 있어요. 집에 돌아갈 용기가 안 나요. 어머님,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그 사람이 절 죽이려 할 거예요. 어머님. 나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 여사의 교활한 머리가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그녀의 당황한 기색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대신했다. 네가 우리 집 낡은 창고에 있다고? 거기 혼자 있니? 그녀가 확인하듯 물었다. 네, 어머님, 저 혼자예요. 여긴 너무 어둡고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어머님. 내 흐느낌은 더욱 커졌다. 알았다, 하윤아. 거기 그대로 있어라. 누구에게도, 특히 경찰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마. 그 미친 남자를 더 화나게 만들 뿐이야. 내가 지금 너를 데리러 그쪽으로 가겠다. 문은 안에서 잠그고 있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나는 귀에서 핸드폰을 내리고 가짜 눈물을 닦았다. 내 얼굴은 아주 차갑게 변했다. 미끼는 물렸다. 늙은 암늑대가 내가 만든 덫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2시간 후, 지혜는 눈에 띄지 않도록 낡은 창고 구역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잡초와 키 큰 억새로 가득한 창고 부지로 혼자 걸어 들어갔다. 밤 공기는 매우 습했다. 먼지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칠흑같이 어두운 커다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만졌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강 경감이 즉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무장한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나무 상자 더미 뒤, 지붕의 쇠 골조 위, 그리고 어두운 방 구석구석에 숨어 있었다. 강경감은 내 옷깃 뒤에 아주 작은 녹음기를 부착해 주었다. 방 한가운데 저 부서진 샹들리에 바로 아래에 서 계십시오. 그녀가 최대한 많이 말하게 하세요. 그녀가 자기 범행을 자백하는 즉시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강경감이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속삭였다. 나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꼼짝 않고 섰다. 위쪽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숨 막히는 정적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부지로 들어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고 벽을 훑었다. 차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를 이어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창고 정문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커다란 철문이 밀려 열리면서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다. 최 여사가 어두운 색의 긴 코트를 입고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에는 험상궂은 얼굴을 한 거구의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데 익숙한 용병처럼 보였다. 최 여사는 얼굴에 거만한 미소를 띠고 안으로 들어섰다.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오직 역겨운 승리자의 아우라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윤아, 내 불쌍한 며느리. 거기 서 있는 꼴이 참 가련하구나. 그녀가 조롱하는 어조로 말을 걸었다. 나는 아주 겁에 질린 척하며 뒷걸음질 쳤다. 어머님,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머님, 태호 씨는 어디 있어요? 태호 씨랑 닮은 그 사람 잡으라고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최 여사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텅 빈 창고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마치 축제를 벌이는 마녀의 소리 같았다. 경찰? 내가 왜 경찰을 부르겠니? 하윤아, 네가 본 그 사람은 정말 태호야. 내 남편. 그는 죽은 적이 없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쯤 정신이 나간 듯 충격받은 척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그제는 제가 묻은 사람은 누구예요? 불탄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냐고요? 최 여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2명의 용병이 팔짱을 낀 채 뒤를 따랐다. 넌 정말 어리석고 가난한 여자야, 하윤아. 4년 동안 넌 신원도 없는 더러운 노숙자의 죄가 담긴 유골함을 붙들고 울었던 거야. 태호가 그의 머리를 치고 운전석에 눕히고 그 차를 불태웠지. 전부 내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어. 수십억 원이야. 하윤아, 네가 평생 꽃이나 팔아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지. 그럼 경찰이랑 병원은요?
그들은 그게 태호 씨랑 아름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녀를 더 자극하기 위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어, 하윤아. 그 국과수의사에게는 5억 원을 줘서 부검 보고서를 조작하게 했지. 그는 아름이의 몸이 제가 되었다고 썼어. 사실 아름이는 불태우기 전에 내가 차에서 이미 데리고 나왔는데 말이야. 내 가문의 핏줄은 너 같은 천한 피를 가진 여자에게서 자라기에는 너무 소중해. 지금 아름이는 태호와 그의 새아내, 너보다 훨씬 그에게 어울리는 한유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 최 여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그녀의 끝없는 잔인함을 듣고 다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심장이 없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엄마한테서 아이를 떼어놓았다고요. 그건 내가 우리 가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야. 최 여사가 소리쳤다. 그녀는 뒤에 있는 2명의 용병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여자 처리해. 오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처럼 꾸며 이 일 끝나고 난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야 해. 2 용병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3번째 걸음을 떼기도 전에 창고 구석구석에 있던 모든 고출력 탐조등이 일제히 켜지며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 손들어, 무기 바닥에 버려. 너희는 포위됐다. 강경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최 여사와 2 용병에게 총구를 겨눴다. 2 용병은 즉시 칼을 떨어뜨리고 겁에 질린 얼굴로 2 손을 공중으로 들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거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만이 남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입은 열렸다가 닫혔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강경감의 어깨에 부착된 무전기가 시끄럽게 울렸다. 보고합니다. 팀장님, 부산 톨게이트 차단팀이 박태호, 한유라를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들이 저항했으나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딸 아름양은 구조되었으며 현재 여경과 함께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 보고를 듣자 나는 더러운 창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엄청난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내 아이는 안전했다.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싶었던 내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될 것이었다. 내 앞에서 최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경찰관이 자신의 손목에 채우는 차가운 쇠수갑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든 오만함,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거짓말은 그날 밤 산산조각이 났다. 암늑대는 마침내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다. 지방법원 재판정은 방문객들의 숨막히는 긴장감과 수십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이 사건은 몇 달 동안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텔레비전과 신문의 뉴스 헤드라인은 죽음에서 돌아온 남편과 보험금을 위해 가장 잔인한 범죄를 설계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조명했다. 나는 증인석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든 채 앉아 있었다. 지혜는 내 옆 변호인석에 앉아 끊임없이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방 건너편 피고인석에는 내 인생을 파괴한 3사람이 앉아 있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상류층 사교계 명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실크 옷은 주황색 죄수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항상 단정하게 손질되던 머리카락은 이제 푸석푸석하고 희끗희끗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수십 년은 늙어 보였고 깊은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태호가 앉아 있었다. 한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남자는 이제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재판 내내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따금 흐느껴 울며 용서를 구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내 마음은 그를 향해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내 가슴 속에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의자 끝에는 한유라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계속해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재판장이 나무 망치를 책상 위로 내리치자 그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종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져서 주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 피고인의 자백 녹취록, 디지털 증거, 그리고 전문가 증인들의 증언 등 합법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들에 근거하여 재판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위엄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 최숙자가 계획살인, 공문서 위조, 보험 사기, 뇌물공여, 그리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의 주범임이 법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문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여사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말했다. 피고인 박태호는 살인, 사망위장, 그리고 아동 납치에 가담한 사실이 법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입증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은폐하고 사기 수익을 향유하는데 공모한 사실이 입증된 피고인 한유라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다시 3번 내리쳐졌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처벌을 받은 것은 그들 3사람뿐만이 아니었다. 최 여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부패한 국과수의사도 체포되어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불행한 노숙자의 유해는 마침내 태호의 가족 묘지에서 다시 발굴되어 합당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기도와 함께 다시 안장되었다. 형사 판결 외에도 민사 법원과 보험회사 역시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 최 여사, 태호, 그리고 한유라의 모든 은행 계좌는 즉시 동결되었다. 그들의 부산 호화주택, 수입차, 그리고 그 피 묻은 돈으로 세운 모든 사업 자산은 국가에 의해 압수되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는 나의 합법적인 상속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남은 모든 보험금과 압수된 자산의 매각 수익은 전액 나에게 반환되었다.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꽃집 주인에서 나는 순식간에 막대한 부를 가진 여성이 되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돈도 그날 나의 주된 목적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나와 지혜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향했다. 체포되던 그날 밤부터 아름이는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의 감독 아래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은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5살 아이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내가 바로 아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몇 달 동안 인내심을 갖고 함께 여러 차례 상담 세션에 참여하며 우리의 유대를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다시 쌓아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었다. 오늘 완전한 양육권 서류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다. 오늘 나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나는 하얀색 나무문 앞에 섰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친절한 여성 직원이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방은 매우 밝았다. 아이들 장난감, 동화책 그리고 그림 그리는 테이블로 가득 차 있었다. 방구석, 도로 그림이 그려진 카펫 위에 아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분홍색 크레용으로 그림책에 열심히 색칠하고 있었다. 아이는 소박하지만 몸에 아주 잘 어울리는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곱슬머리는 깔끔하게 양갈래로 묶여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아름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동그란 눈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마음속으로 아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한 모든 상담 세션이 결실을 맺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다. 나는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안녕, 아가야. 아름이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더 이상 아이의 얼굴에는 혼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날 놀이터에서의 포옹에 대한 기억과 상담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한유라가 심어놓은 모든 거짓말을 지워버렸다.
아이는 크레용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내게로 최대한 빨리 달려왔다. 아이는 작은 몸으로 내 가슴에 부딪히며 작은 팔로 내 목을 아주 힘껏 감쌌다. 엄마, 엄마, 나 데리러 왔구나. 아이가 낭낭하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나는 아이의 포옹에 답하며 아이의 얼굴 전체, 머리카락, 그리고 물론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붉은 모반에 입을 맞추었다. 그래,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너 집에 데려갈 거야. 우린 이제 다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 포옹은 너무나 따뜻해서 지난 4년 동안 내 마음 속에 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한때 죽었던 내 영혼이 이제 다시 살아났다. 텅 비었던 내 집에 이제 다시 주인이 돌아왔다. 그 역사적인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보험금의 일부를 사용해 도심의 큰 상가 건물을 임대했다. 예전에 작고 한적했던 내 꽃집은 이제 매우 크고 성공적인 플라워 부티크로 변모했다. 나는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해 결혼식 장식, 국가 행사, 그리고 조화 주문 등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지혜는 이제 내 회사의 고정 법률 고문으로 일하며 다시는 아무도 나를 속일 수 없도록 보장해 주었다. 남은 보험금으로 나는 조용한 교외 지역에 아주 아늑한 집을 샀다. 그 집에는 짙은 녹색 잔디, 무성한 망고나무, 그리고 활짝 핀 수십 개의 장미 화분으로 가득 찬 아주 넓은 뒷마당이 있었다. 그날 오후 햇살은 따뜻하게 빛나며 나뭇잎 사이로 황금빛을 비추었다. 나는 티크나무로 만든 정원 의자에 앉아 제스민 차 한 잔을 즐기며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막 물을 준 장미꽃에 향긋한 향기를 실어왔다. 잔디밭 한가운데에서는 아름이가 노란색 나비를 쫓으며 명랑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아이는 가벼운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리며 내 삶에 나타난 신의 기적의 명백한 증거인 초승달 모양의 붉은 모반을 드러냈다. 엄마, 봐. 나비가 빨간 장미꽃 쪽으로 날아가. 아름이가 정원 구석에 화분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활짝 웃었다. 잡지 마. 아가야. 우리 꽃에서 꿀을 즐기도록 자유롭게 날게 해두자. 나는 정원 의자에 등을 기댔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더 이상 슬픔도 거짓말도 없었다. 내 인생을 파괴했던 어두운 폭풍은 완전히 지나가고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를 남겼다. 나는 한때 잃어버렸던 내 세상을 다시 찾았고 이번에는 남은 평생 동안 온 힘을 다해 지킬 것이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내 사랑은 이제 안전하게 내 품으로 돌아왔다. 순수하고 영원하며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